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어제였는데 네. 이제 100일을 넘겼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과제는 무엇이 될까, 이걸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100일 국정을 평가하기엔 조금 이르고 짧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렇지만 늘 또 100일 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에 대한 성적표, 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특히 이제 두 분 또 이제 기자시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직접 그런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질문도 해보셨나요?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었는데 네. 그때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제는 직접 사회자가 기자 질문할 기자를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했던데 예전에도 그런 방식이었습니까? 그때는 기자실에서 네. 풀기자 형식으로 해갖고 기자 질문의 순서를 미리 정했었습니다. 네. 정하고, 왜냐하면 이제 중복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하고 분야도 경제, 정치 이렇게 정했고, 네. 다만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네. 그 기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님께 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또 어떻게 근데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국정 전반을 다루는데 한 50분 정도 가지고서는 네. 사실 거기다가 본인이 19분 정도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 몇 개 받지도 못하죠. 아무리 그전에 짤막하게 100일 기자회견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상당한 정도로, 과거 제 기억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시간 반 정도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짧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이 좀 날카롭지가 못했다. 제가 좀 현장 기자들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재질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주제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답답하다, 어제 기자회견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몇 점을 줄 것이냐, 취임 100일. 근데 그게 아직 세팅도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아직 후보자도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다 아직 그것도 그냥 오늘에서야 네. 겨우 됐고요. 이렇게 되면 아직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긴 그렇지만, 지지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기 광우병 사태 직후 그때보다는 좀 낮지만 네. 역대 거의 최저 수준에 육박한다는 거는 좀 대통령실이 아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추가 질문하기에는 좀 여건이, 환경이 좋지가 않았다는 말씀하고, 좀 더 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 않은 거는 어떤 기자를 지목했느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지목하면 당연히 핵심에 근접하는 질문이 나오죠.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문제라든가. 네. 근데 이렇게 어제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한 기자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조금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좀 대통령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던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전 쭉 보면서 좀 네. 들었고요. 기자들 성향 파악이 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성적표는 결국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성적표인데, 이번 100일, 취임 100일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방송과 한국리서치 조사 보면 28%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100점 만점에 28점인 거죠. 역대 정부 보면은, 역대 대통령 보면은 YS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80% 육박하거나 넘었던 적도 있고요. 대개는 한 60% 안팎, 50% 60% 정도 됐는데, 이렇게 취임 100일 만에 28점을 얻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그렇게 나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할 건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좀 자화자찬으로 그쳤다. 네. 그런 점들이 국민 보기에는 저거 완전 격파소양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은 놔두고 너무 자기 자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만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기에 상당히 그 충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쇄신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장은 그 조만간 개편의 의지가 좀 없어 보였는데 오늘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거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또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왔는데 개편의 폭이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소폭이거나 아니면 개편이라기보다는 보강 정도로 네.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는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자리를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분명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획조정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삼실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제 실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개편이 중폭으로 가느냐 아니면 소폭에 그치느냐 뭐 이런 걸 아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의 그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실은 정무적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대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정무적 기능인데 지금 현재는 뭐 홍보라인 개편만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본질에서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저는 뭐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사령탑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책, 주요 정책의 어떤 조정과 그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책 난맥상이 나타나고 경제 위기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이 못 받는 거거든요. 정부 부처가 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못 받냐? 대통령실이 그것들 정확히 방향 제시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데 정책기획수석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러한 그 정책 조정,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해 갖고서 어떤 원활한 이렇게 정책의 하나의 그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비서실을 개편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얘기는 어제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죠, 대통령이. 어제는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어떤 뭐 그 정치적 제스처로 개편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죠. 오히려 그거 네. 갖고서 야, 이거 개편 안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어제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그 솔직하지 못한가? 지금 어쨌든 국민은 현재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면 이 개편도 굉장히 그 불철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개편하고서도 그 개편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던 사안 바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을 하느라 뭐 다른 정치인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정치인들 발언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각에선 이게 무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무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자는 뭐 누가 불러도 대통령이 보낸 문자인데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나는 정치인들의 그 발언 같은 거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 문자는 내가 보는 게 맞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를 공격하고 그래갖고 나 인간적으로 참 저거 한 게 있어갖고 사적인 대화에서 그게
표출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적절치 못했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좀 당혹스러웠다면 제가 사과해 드린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저거 했으면 사실은 그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사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서 아유 뭐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 볼 때는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무시라기보다는 피해가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런 갈등에 전면에 서서 만약에 맞붙기로 하면 그거 대통령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 피해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는 것도 그 약간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뭐 솔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만약에 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저는 기자가 이 내북 총질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문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포함시켜서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기자가 없었잖아요, 어제는. 네. 그냥 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자를 피해간 건가요? 아니 어느 기자를 하든 뭐 기자 전 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그런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질문을 했어야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저렇게 두루뭉술이한 답변이 아니고 그 핵심을 그 짚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이제 100일이었던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비대위를 상대로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신문도 함께 진행이 돼서 더욱더 이제 많은 전 국민의 관심이 이제 쏟아졌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다,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계속 장기적으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거든요. 네. 물론 2심을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늦어지는 게 뭐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법조인들이 네. 이 가처분 신청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봤자 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는 법조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그거는 틀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했듯이 이 가처분 신청은 인용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저께 결론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인용 가능성이 네. 과거보다 좀 높아졌다. 근데 원래는 높지 않았어요. 네. 이거 뭐 거의 저도 이 정당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원래 잘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럼 높지 않았는데 왜 바뀌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뭐 그러니까 1%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로 돼도 높아진 건 높아진 거니까. 네. 그러나 적어도 많은 법조인들이 거의 뭐 10중 8구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어도 그건 빗나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니까 다음 주에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기각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인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예를 드셨지만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 총장이 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네. 그때 다수의 그 법조인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저건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징계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인사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인사권으로 징계를 했는데 네. 이거를 그 저희 가처분 인용해 버리면은 다음에 그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다 얘기했는데 예상외로 그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본안 소송을 갔던 건데 그런 거 본안에서는 패소했죠. 본안에서 네. 패소했지만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앞으로도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여권에는 계속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네. 한편으로는 그 지방선거 이후에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1위를 나타내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직격을 했는데요. 지지율 낮은 이유,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또 주변에 무능하고 아부만하는 인사들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 전 의원이 포함이 되면 1위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함께 뭉쳐서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뭐 뭉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같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둘 중에 만약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징계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그게 해제가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가 나올 것이냐, 이 당에 남아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아마 행동은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죠. 이 전 대표는 부인하던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그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정치인들은 또 그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입장이. 예.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어차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지금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장기 전망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예, 뭐 저는 그 신당 창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전망하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유 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사람은 계속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온 측면이 있고 또 성향도 지금 비슷하고요. 정치적 스탠스도. 다만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것들이 이것이 당대표 경선에 유리할까 하는 것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1위로 나오는데 당내 여론조사 해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1위로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당심은 윤핵관은 저거 문제가 있고 윤핵관은 저 쳐내는 게 맞지만 윤 대통령은 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당원들의 생각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윤 대통령 자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흔드는 것들을 어떻게 볼까? 과연 그것이 그 당대표 경선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지도부 상황도 지금 녹록지가 않은데요.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지만 중량감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선 친윤 비대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을 받았지만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의 상황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또 국정 동력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비대위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굴러는 가겠죠. 굴러는 가겠지만은 성공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비대위가 성공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대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이 김정인 씨였죠. 네. 어쨌든 김정인 씨가 들어와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른바 친노의 핵심이라고 했던 이해찬 전 의원은 공천 탈락시켰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공천을 탈락시키고 그렇게 어떤 친노 핵심들을 탈락시켜갖고서 그 201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니까 또 비대위 만들었을 때 김종인 씨가 또 비대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때는 이른바 그 태극기 부대하고 딱 단절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그 뒤에 대선 승리의 어떤 발판이 됐던 건데 이렇게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진짜 근본적으로 내부를 바꾸는 그런 거의 그 뭐 혁명에 준하는 뭔가의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는 보면 윤핵관이 그대로 있는 비대위거든요. 이런 비대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도 별 기대도 안 할 거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윤핵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 비대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이미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는 대개 그 과거의 비대위는 당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크게 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지도부가 무너지고 그거였는데 이번 비대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다 승리하고서 지금 당내 세력 다툼으로 이준석 체제가 무너졌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임무 자체가 당의 재건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차기 그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기 당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면 뭐 원래 비대위의 목표는 달성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야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비대위가 뭐 그래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지금 비대위가 결국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하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뭐 혁신이나 변화나 뭐 이런 걸 모색할 가능성 저는 그게 당초의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소기의 목표 그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한다. 이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여서 뭐 전당대회 스케줄대로 그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아마 이런 정도의 인식은 크게 못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어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적 수주 의혹 그리고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건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 뭐 이건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국정조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요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계속 정기국회가 또 있잖아요. 네. 아마 계속 갈등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저 그 수조 의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마이너하죠. 마이너한데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야, 대통령 주변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사저를 그 저기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저거 아는 사람이 사저 공사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또 대통령 그 취임식에도 초청받았단 말입니다. 네. 아이고 뭐 공사업자를 왜 그 취임식에 초청합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주변에서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헤쳐먹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경종을 떠나고 굉장히 그 현 정권에는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정조사 안 하더라도 정권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혹시나 저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끝난 100일 회견인데요. 어제 회견에서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지지율 문제, 인사 참사 문제 등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역시나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100일 회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제 100일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피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피해가서 과연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 문제 외면으론 국정동력 회복 없다. 이거를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과 기자회견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